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미국 대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박빙 경쟁 속에 조금은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과연 어떤 인물인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지 이제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미국에선 해리스 후보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시죠. 어쨌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뭐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 정도 이렇게 아는 게 거의 전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제대로 된 경선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실시된 TV 토론에 많은 관심을 유권자들이 보였고 여전히 이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개인적인 뭐 관심사보다는 네. 대통령 후보로서 어떠한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보면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씩 많이 알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보다도 좀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들이 아직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50일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더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에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물론 미국 정치 체제에서 부통령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 여성, 유색인종이란 점, 뭐 검사 출신이다, 뭐 이 정도 특이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자, 미국 현재 지금 이미지상에서 볼 때는 미국 현재에서 좀 어떤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까? 이번 대선 후보로 추대기 전까지는 네. 정말로 조용한 네. 진정한 2인자다운 부통령이 아니었겠습니까? 뭐 가끔씩 미국에서도 딕 체니 같이 그 부시 행정부 때 좀 이렇게 굉장히 힘 있고 영향력 있는 부통령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2인자는 2인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어떤 내각 운영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 부통령이고요. 과거에는 부통령이란 자리는 그냥 그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끝내는 자리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경력이 많으시고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둔 분들이 대통령 명예직으로 생각하고서 역임을 하셨는데 이제 좀 달라졌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야심이 있는 젊은 정치인들도 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이러한 무대로 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 후보를 이번에 정치적 천운을 가진 사람이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사퇴하지 않았으면 그랬다면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분이고 사실 정격적 사태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론에 휘말렸을 때도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2인자로서의 모습을 계속 지켜오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충성심을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준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해리스 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게 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로 전형적으로 조용하게 내각을 운영하는 2인자로서의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정말로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라는 막강한 경쟁자에 맞서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녔었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지지율은 대등하거나 뭐 조금 오차범위 내 앞서거나 이런 식으로 뭐 오차범위 내 앞선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오차범위 내거나 대등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리스를 진짜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그룹, 예를 들어서 트럼프 하면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찐 해리스 지지자들 어떤 유권자들인가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민주당의 충성도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네. 민주당,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도 민주당, 다음 선거에도 민주당, 2050년에도 민주당을 찍으실 분들. 민주당 로얄티가 아주 높은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해리스든 다른 후보든 대선 후보로 올라온다면 당연히 네. 어떤 그 민주당의 승리를
염원할 거기 때문에 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할 거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찐 지지층이 해리스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볼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네. 비백인 여성이니까 아무래도 백인 남성 후보보다는 흑인 표심이라든지 네네. 히스패닉 표심이라든지 여성 표심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젊으니까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오는데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뭐 흑인이나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 여성도 올랐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예. 문제는 과연 이분들이 지지율이 그분들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실제로 투표장까지 나오실 거냐. 즉 동원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숙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이 약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 결집 동원을 이제 그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민정훈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가급적 나중에 이제 정책 얘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해리스란 인물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 더 탐구를 해야겠다는 느낌인데 자, 그렇다면 그 교수님 보시기에 해리스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에서 좀 어필을 한다고 보세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대비되는 점이 있잖아요. 네네.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단점도 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참신할 수 있잖아요. 새롭고 참신하고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 오래 때묻지 않은 그런 후보. 그러니까 2008년에 버락 오바마 후보를 생각해 보시면 네네. 신성같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몰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2의 좀 지나치게 한다면 오바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거기다 이제 그 해리스 후보 갖고 있는 특성들 상대로 젊은 데다가 비백인 여성에다가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 특성들이 예전에 몰랐다가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런 특성도 있으니 주목해 볼 만한데 이러면서 이제 그 해리스 대 트럼프의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그 전략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죄인 잡으러 가는 사람하고 죄인 뭐 그렇죠. 이런 거요. 예, 검사다. 검사 대 피고인 그리고 이제 그 자꾸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경쟁을 할 때는 네. 나이가 더 많고 고령 리스크고 이제 그 쇠퇴하는 그런 과거의 이미지를 막 부각시켰는데 이전에 해리스가 들어오니까 그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와 과거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미지 측면에서는 이제 부각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유권자들에게 참신하게 작용을 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뭐 민주당 지지층 비백인 여성 말씀하셨는데 해리스 이제 자신의 출신 자체도 아프리카계 아버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가난한 이민자 집안이 이제 아니라고 하고요. 그럼 해리스 이제 인종적 배경은 아무래도 작용했다고 이제 보는 게 정설인 것 같고 자 가족 관계를 보면요. 퍼스트 젠틀맨이라 그러죠. 남편 에모프의 외조가 좀 돋보이는 편입니다. 예전에 광장시장 같이 갔었죠? 그렇죠. 2020년 5월에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미국 사절단의 단장으로 네. 부통령 남편 자격으로 이제 단장 자격으로 방문을 하셨죠. 방한을 하셔가지고 이제 취임식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송인 홍석천 씨하고 그 다른 일행들과 함께 광장시장도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흥미롭게 음식 드시는 것도 보고 정말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근한 이미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점수를 따신 것 같고 뭐 세컨드 젠틀맨으로서도 굉장히 조용하게 내조를 잘하셨다고 알려지고 네네. 있죠. 사실 이분도 법조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니까 또 연예 사업 이런 쪽에서 상당히 입지가 있었던 분으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좋았을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그 정치인의 길, 특히 이제 부통령으로 상원의원 부통령으로 이제 그 정치인의 삶을 사니까 그러한 수익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그만두시고 이제 내조에만 전념하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인 세컨 젠틀맨 모습 보여줬고 만약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최초의 어떤 모범적인 퍼스트 젠틀맨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성 대통령이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해리스 후보 검사 출신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이게 이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연방 정치에 그 전국 정치에 등장하려면 그 전직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의 전직을 보면 아무래도 가장 높은 직위인 대통령이나 네. 상원이 이런 걸 하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자기 주에서 정치인 경력을 가지시거나 공무원 경력을 예. 가지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인이니까 행정 경험이라든지 공직을 수행한 경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가 네.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괜찮은 이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시니까요. 부모님은 자메이카, 인도계 이민자지만 네네. 해리스 후보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 헌법에 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미국 시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미국 귀화 시민이 아니고 그냥 타고난 시민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캘리포니아에 태어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금수저 출신이에요. 네. 자메이카 아버지도 스탠퍼드대 교수셨고 어머니도 굉장히 유망한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네. 수익이나 이런 부분 이제 지적인 부분에서는 유복하게 이제 자랐군요. 그렇죠. 잘했고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자신도 이제 그 법조인의 길을 이제 왔고요. 그리고 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법조인이자 정치인이에요. 여성으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이제 법무장관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최초로 여성 부통령도 하셨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죠.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2020년에 네. 대선에도 도전했는데 그때는 잘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이제 낙점하면서 이제 전국 정치에 화려하게 등장한 그런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캘리포니아주에 차기 그 미국 상원 의원 출마해서 성공적인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부통령이 된 과정 어떤지 또 부통령으로서는 어떤 족적을 좀 남긴 게 있습니까? 그 부통령이 된 과정은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대선 네. 후보로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주는 네네. 그런 카드였던 것 같아요. 바이든 후보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워싱턴 정거에서 뼈가 굵은 그러한 상원의원이자 어떤 그 굉장히 잘 알려진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백인 남성이고 엘리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고 어떤 비백인이고 네. 여성 대선 부통령 후보가 어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해리스 후보가 낙점이 된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 족적을 보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임기 초반에 어떤 이민이나 남국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리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해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예. 어떤 남국경 문제를 해결하라 이랬는데 중미 국가들을 방문해서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에 오지 말아라.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미국에 오면 네. 위험할 수 있으니 준비를 할 테니 나중에 와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미국에 오지 마세요만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편집되면서 네.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줘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조용히 이제 2인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프라법이라든지 반도체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데 상원 임시의장이거든요. 네. 부통령이니까. 그래서 어떤 타이 브레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용히 2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적 특징, 방향 어떻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을 할 거예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107일을 남기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토대로 해서 단독 후보로 추다가 돼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네. 이런 분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대선 승리를 노린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만들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바이든 해리스 시대의 주요 정책 성과를 완성하는 이런 모습을 1기 때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2기가 만약 된다면 즉 재선에 성공한다면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책을 보다 더 좀 드러낼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정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배치되거나 대조되는 그런 정책적인 대목은 어떤 건가요? 굉장히 많죠. 네. 경제 정책도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낙수 효과에 기반한 전통적인 그 보수적인 경제 모델이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바이든노믹스 이거를 기회 경제라는 말로 좀 포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대정책, 바텀업 방식을 쓰는 거죠. 거기다가 사회 이슈에 같아서 낙태나 총기 규제 같은 데는 완전히 입장이 갈라지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즉 그 기후 환경의 에너지를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뭔가 그 미래지향적인 네. 어떤 그러한 그 뉴 그린 딜이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같은 이러한 미래형 그 어떤 에너지 그 정책이라든지 환경 정책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네네. 그러고서 이제 그 화석 연료 그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화석 연료를 이제 그 광범위하게 이제 그 미국 유권자들과 그 기업들에게 그 제공을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수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에 에너지 정책을 편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IA라고는 인프라 감축법에 의해서 그 전기차 그 보증을 받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삭감될까봐 우리도 굉장히 그 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지된다고 보시는 거죠?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막대한 그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 원칙은 유지가 될 건데 규모가 얼마나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조금의 전체적인 기조는 유지되지만 규모는 좀 살펴보자. 자, 북한에 대한 인식은 또 트럼프와 엄청나게 대조적이죠. 그렇죠. 대북 정책도 이제 결이 완전히 다르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을 거기 때문에 북한이 핵 능력에 있어서 정말로 전향적인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네. 전략적 인내 3.0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이제 그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 외교를 활성화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힐러리가 넘지 못한 여성의 벽, 특히 유색 인종 여성으로서 벽을 깨고 대권 거머쥘 가능성. 교수님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50.1% 보고 있습니다. 50.1%. 네, 그래서 절반이 지금- 넘네요. 그래서 0.1%는 제가 개인적인 희망이 좀 담겨 있는 거고요. 50%인데 왜냐하면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리스 후보도 여성 후보라는 걸 강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희망 비전을 내세우는 후보다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로서 승리한다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빙 우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1% 말씀드리겠습니다. 1%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